왜 흔히들 결혼은 수준이 맞는 사람들끼리 해야 한다는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어릴 때는 그 말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사랑만 있으면 결혼의 결실을 맺는 게 아닌가 하는 동화적인 발상을 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결혼이라는 현실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랑이라는 것도 상대에 대한 배려와 믿음, 그리고 존중이 없으면 한순간에 흔들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변하는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진정으로 저와 함께 인생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까지 저도 꽤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거든요. 오늘 제가 오래전에 진흙탕 속에서 살았던 첫 번째 결혼 생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용기 내어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중학교 때까지는 서울에서 살다가 고등학교 때 잠시 아버지가 지방에 일을 하러 가시는 바람에 이사를 간 적이 있습니다. 소도시의 인구가 적은 지역이었어요. 그렇다고 깡시골이나 지방은 아니었고 경기도 쪽에 바다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어느 지역이었습니다. 처음에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이 끝나고 전학을 갈 때 저는 가지 않겠다고 울면서 칭얼댔습니다. 아빠 혼자만 가면 되잖아. 우리 다 갈 필요 없잖아. 이번에 일하러 가면 3년 이상은 있을 거야. 그때까지 아빠 혼자 살라고? 가족은 다 같이 움직여야지. 나 친구들도 여기에 다 있는데. 그리고 고등학교 적응하기도 힘들 테고 난 안 갈래. 그럼 우리 혜승이 혼자 여기서 살 거야? 혜승아, 조금만 이해해줘. 거기 정말 좋은 동네야. 거기서도 친구 새로 사귀면 되잖니. 사실 제가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기는 했지만 공부에는 소질이 없어서 학군 따져서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닐 필요가 없었어요. 저는 중학생 때부터 옷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그와 관련된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조금 가부장적인 부분이 있기는 하셨지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에 함께 이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아버지를 따라서 저희 가족은 소도시로 이사를 했습니다. 교복을 새로 마치고 학교에 처음 등교했을 때 기억이 생생하네요. 반이 3개밖에 없는 고등학교였는데 제가 전학을 가자 이목이 집중되었어요. 아이들끼리 제가 전학교에서 사고를 치고 강제 전학을 온 거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저에게 괜히 시비를 거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야, 너 전학교에서 일진이었다며? 야, 거기서 애들 때리고 여기 전학 온 거 맞지? 누가 그래? 아니야, 나 아빠 따라서 이사 온 거야. 에이, 거짓말하지 마. 우와, 야, 얘 눈빛 봐. 정말 무섭지 않냐? 남녀공학이었던 그 학교에서 남자인 아이들이 저에게 그런 식으로 시비를 걸었습니다. 저는 억울한데도 화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학교에 전학을 간 초반에는 그렇게 위축이 되어서 친구도 사귀지 못하고 공부도 하지 않으며 괴로운 날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오래 지나지 않아서 오해가 풀렸고 반에서 친구가 많은 수진이가 먼저 저에게 손을 내밀어 줬어요. 너희 아버지 우리 아빠 회사 다니시더라. 얘들아, 혜승이한테 이상한 오해하지 마. 혜승아,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자. 그 친구의 말 한마디에 저는 얼었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와 단짝이 되었어요. 다른 친구들도 많이 사귀며 평소처럼 발랄하던 제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알고 보니 나쁜 친구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남자고 여자고 모두 친구가 됐었어요. 그렇게 고등학교를 마치고 저는 다시 가족과 함께 서울로 이사를 갔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서울에 대학을 다니게 되어서 꾸준히 연락할 수 있었지만 다른 친구들과는 서서히 연락이 끊겼어요. 저는 패션 전문 학교에 다니면서 제 꿈을 실현해 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외동딸인 저를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어요. 일본어를 배워서 일본에 유학도 다녀왔습니다. 유학을 간 기간 동안 친구들은 고등학교 동창회 모임을 한다고 들었는데
저는 한 번도 참석하지 못했네요. 그래도 수진이와는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일본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저는 제 패션 브랜드에 대한 계획을 구체화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유학 생활을 마치고 제 나이 26에 한국으로 들어와 제 브랜드를 런칭하게 됐었습니다. 유명인에게 협찬도 해주면서 제 브랜드의 입지가 굳어져 갔고 돈도 많이 벌게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29에 제 아파트를 매매하고 인테리어를 멋지게 해서 혼자 지냈습니다. 그렇게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친구 수진이로부터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같이 가지 않겠냐는 연락을 받게 됐었어요. 혜승아, 이번에 동창들 모이는데 너도 가지 않을래? 너 애들 본 지 오래됐잖아. 애들도 너 소식 듣고 보고 싶어 해. 그래? 나도 애들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기는 해. 근데 너무 오랜만이라 어색할 것 같기는 한데. 야, 친구 좋다는 게 뭐냐? 오랜만에 만나도 어제 만난 것 같을 거야. 나랑 같이 가자. 그래? 그럼 알았어. 수진이는 네일샵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수진이와는 꾸준히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였거든요. 그렇게 동창 모임에 갔습니다. 10명이 모인 자리였어요. 처음에는 어색할 줄 알았는데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건데도 어제 만난 친구들처럼 여전하고 반갑더라고요. 친구들 중에 상원이가 저를 무척 반가워했습니다. 야, 김혜승, 너 잘 나간다며? 야, 진짜 반갑다. 여전하네. 너도 잘 지내지? 나는 그냥 회사 다니면서 월급쟁이로 살지. 야, 너희 옷가게 남자 옷은 안 파냐? 남자 옷도 있지. 야, 너희 가게에 옷 사러 한번 갈게. 야, 너 근데 더 예뻐졌다? 그러냐? 그날 친구들과 만나서 오랜만에 옛날 이야기들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매장에 있는데 익숙한 얼굴이 들어오더라고요. 상원이었습니다. 저희 매장에 옷 사러 오겠다는 말이 그냥 하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정말로 왔더라고요. 너 정말 왔네? 그럼 내가 허튼 소리 할까봐 네가 옷 좀 골라줘. 댄디한 스타일로 회사에 입고 다니게. 그래? 알았어. 저는 셔츠와 자켓 그리고 바지를 골라서 상원이에게 입어보라고 줬어요. 피팅룸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왔는데 인물이 훤하더라고요. 얘가 원래 이렇게 생겼었나 의아해하고 있었습니다. 상원이는 그 옷들을 모두 구입했어요. 꽤 비싸네. DC 같은 거 안 해주냐? 해줄게. 10% 할인해드립니다. 아유, 고마워. 내가 할인받은 만큼 너한테 밥 사줄게. 오늘 시간 돼? 직원들 있으니까 나는 뭐 나가도 되기는 한데. 그럼 지금 같이 나가자. 상원이는 초밥집에 저를 데리고 가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제가 초밥을 좋아했다는 걸 기억하고 있는 게 신기했습니다. 너 나 초밥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 고등학교 다닐 때 좋아하는 음식 적을 때 매번 초밥 적었잖아. 기억하지? 기억력 좋네. 잘 먹을게. 내가 기억력이 좋은 게 아니라 너니까 기억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훅 들어오는데 당황해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상원이가 웃으면서 예전부터 저를 좋아했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에게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황스럽기는 했는데 사귀는 사람도 없었고 상원이가 싫지는 않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연애를 하게 됐었어요. 그렇게 1년을 만난 후에 청혼을 받았습니다. 혼인신고서와 반지를 저에게 주면서 청혼을 했어요. 혜승아, 우리 결혼하자. 나 너랑 평생 함께 살고 싶어. 이게 뭐야? 혼인신고서? 응, 여기 사인해. 너도 참 엉뚱하다. 저는 당시에는 엉뚱하다는 생각만 하면서 웃으며 혼인신고서를 작성했어요. 그런데 그게 제 발목을 잡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청혼을 받은 이후에 저는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를 가게 됐었어요. 상원이 아버님은 당시 돌아가신 후였고 어머니 혼자서 지내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제 브랜드의 옷들을 선물로 드리려고 준비했어요. 그런데 오래된 연립주택에 집이 있더라고요. 상원이가 하고 다니는 것과는 상반되는 집이었어요. 조금 당황했지만 티를 내지 않고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저를 싹 무시하고 당시 예비 시모는 상원이만 바라보면서 말을 했습니다. 상원이 왔니? 밥은 먹었어? 아니요. 엄마, 혜승이 왔잖아요. 아, 너도 왔니? 얘기 들었다. 우리 상원이랑 결혼할 거니? 네, 그러려고 하는데 어머니께서 저 마음에 들어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안 들어. 우리 귀한 막내 아들 어느 여자한테 갖다 붙여놔도 너무 아깝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진지하게 그렇게 말을 해서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도망쳤어야 했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장난으로 쓴 줄 알았던 혼인신고서를 상원이 그 자식이 이미 구청에 제출한 상태였거든요. 엄마, 혜승이 예뻐해줘요. 이미 우리 혼인신고 다 끝났는데. 그 이야기를 처음 들은 제가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뭐? 혼인신고를 끝냈다고? 응, 너 저번에 다 작성했잖아. 내가 제출했어. 아, 그나저나 엄마, 뭐 먹을 거 안 해놓으셨어요? 냉장고에 반찬이랑 가스레인지 위에 국이 있으니까 차려 먹어. 예, 너 이제 혼인신고도 끝났으니까 내 며느리네? 네가 좀 해봐라.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했고 저는 인사를 간 첫날부터 시집살이가 뭔지 호되게 경험해야 했습니다. 남의 집 냉장고에서 뭐가 들어있는 줄도 모르고 반찬통을 꺼내서 일일이 접시에 담고 국을 데우고 밥을 해서 밥상을 차렸어요. 하면서도 내가 뭐하고 있는 건가 싶더라고요. 식사를 혼자서 차려놓고 시어머니와 남편을 불렀어요. 다 차려놨어요. 드시러 오세요. 둘이서 히히덕대고 있다가 제 말을 듣고 밥상에 와서 앉았습니다. 저는 밥이 입에 넘어가지 않아서 먹는 둥 마는 둥 했어요. 그 모습을 보더니 또 핀잔을 주더라고요. 너는 애가 왜 이렇게 깨작대니? 있던 복도 날아가겠네. 팍팍 먹어. 아우, 꼴 보기 싫어. 밥알 새고 있는 거야 뭐야? 시어머니의 말에 남편이 뭐라고 한마디 해주기를 바랬는데 아무 말 없이 밥만 처먹고 있더라고요. 워낙에 식탐이 많은 인간이었거든요. 식사를 다 마치고 제가 설거지까지 해야 했습니다. 저는 불만이 쌓일 대로 쌓여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 인사를 갔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을 차려놓고 기다리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남편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습니다. 직업도 변변치 않고 애가 속도 없는 것 같고 이 결혼 꼭 해야겠니? 네가 아까워도 한참 아까워. 엄마, 근데 이미 혼인신고를 끝냈어. 뭐? 아이고, 왜 그런 짓을 했어? 아휴, 그럼 어쩔 수 없지. 잘 살아봐. 응, 내가 노력할게. 그렇게 남편과 저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제 고등학교 동창들이 많이 참석해 줬어요. 친구 수진이는 그때까지 결혼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 들어온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결혼까지 하게 됐니?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그동안 둘이 사귀는 것도 몰랐어. 그렇게 됐어.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됐는데. 수진이는 뭔가 애매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제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나중에야 그 이유를 알게 됐었네요.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남편은 제가 혼자 살던 집에 몸만 쏙 들어왔어요. 결혼하면서 남편이 산 거라고는 본인이 쓸 컴퓨터뿐이었습니다. 결혼 후에 제 브랜드가 일본에도 런칭을 하게 되어서
저는 일본 출장을 다니면서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남편은 월급을 저에게 한 번도 준 적이 없습니다. 생활비도 다 제가 대고 있었어요. 일이 바빠서 면역력이 떨어졌는지 저는 자주 피로감을 느끼고 힘들어하다가 시간이 날 때 건강검진을 받게 됐었습니다. 별다른 이상은 없었는데 고지혈증이 위험 수준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고지혈증과 고혈압으로 약을 드시고 계셨거든요. 유전으로 인해 저도 고지혈증이 생긴 거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식단을 신경 써서 했어요. 현미밥을 먹고 기름진 음식은 먹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 앞에서 꾸역꾸역 잘도 처먹어댔어요. 밥을 다 먹고 나서 후식으로 디저트까지 야무지게 치웠습니다. 혜승아, 넌 그거 먹고 밥이 되냐? 도너츠 먹을래? 됐어. 나 고지혈증 생겼다고 전에 말했잖아. 그새 까먹었어?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그럼 내가 다 먹을게. 나야 좋지 뭐. 남편은 입에 흰 가루를 묻혀가며 열심히 먹어댔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얄밉던지요. 내가 왜 굳이 결혼을 해서 이런 꼴을 보면서 살아야 하나 신세 한탄을 자주 하게 됐었어요. 시어머니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남편을 잘 챙겨주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요즘에 우리 상원이는 잘 지내고 있니? 우리 상원이 고기 좋아하는데 일주일에 3번 정도는 고기 해서 먹여. 상원씨 잘 먹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널 어떻게 믿니? 일이나 한다고 집에 자주 들어오지도 않는다더만. 조만간 내가 고기 사서 너희 집 갈 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 끊어. 시어머니의 잔소리에 귀가 따가울 정도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남편은 차고 넘칠 만큼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었거든요. 결혼 후에 저희는 부부관계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꼴도 보기 싫기도 했고 남편도 저에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저는 더 일에만 매달려서 살았습니다. 덕분에 제 옷 브랜드의 가치와 입지는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결혼하고 1년이 지났을 무렵에 고등학교 친구로부터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혜승아, 내가 이 얘기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정말 고민 많이 했거든. 뭔데? 그래 말해야지. 너도 알아야 할 것 같다. 수진이 너랑 친하지? 최근에 연락한 적이 있어? 그러고 보니까 나 결혼 후에 연락을 안 했네. 왜? 수진이한테 무슨 일 있어? 그게 상원이랑 수진이가 예전에 사귀었던 사이였거든. 뭐? 난 전혀 몰랐어. 근데 문제는 최근에 둘이 또 다시 만나기 시작한 것 같아. 내가 회사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가다가 둘이서 모텔 들어가는 걸 사진으로 찍어놨거든. 진짜야? 에이, 말도 안 돼. 잘못 본 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사진 전송해 줄게. 수진이 걔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그래, 일단 사진 보내줘. 저는 그 이야기들을 듣고 정신이 혼미해질 지경이었어요. 그리고 전송된 사진을 확인하고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믿었던 친구인 수진이와 남편이 팔짱을 끼고 모텔에 들어가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저는 좀 더 정확한 증거를 수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남편은 밤늦게 집에 돌아와서 오자마자 잠이 들었어요. 저는 몰래 남편의 차키를 가지고 나가서 남편 차의 블랙박스를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서 수진이 그년과 남편이 대화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둘이서 아주 제 험담을 야무지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가 바득바득 갈렸습니다. 저는 블랙박스 내용을 증거로 남겨두고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 컴퓨터도 켜봤어요. 비번이 잠겨있지 않더라고요. 그 안에서 카카오톡으로 두 년놈이 대화를 나눈 내역까지 싹 다 제 메일로 보내뒀습니다. 그리고 안방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뺨을 내려쳤습니다.
뭐야? 뭐야? 너 나 때렸어? 잠이나 쳐 자. 저는 그렇게 말하고 혼자서 거실로 나가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아침이 되자마자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서 이혼 소송 준비를 했습니다. 배신감도 배신감이지만 제 자신이 너무 처량해서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변호사 앞에서 우는데 민망해서 혼이 났네요. 변호사는 상간녀 소송을 하겠냐고 물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친구도 아닌 수진이 그년에게 골탕을 먹이고 싶다는 생각에 상간녀 소송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나와서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울고 있는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예, 이번 주 주말에 너희 집 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너 우니? 네, 울어요. 하여튼 복 나가는 짓은 혼자 다 한다니까. 시어머니는 제가 왜 우는지 궁금해하지도 않고 쌀쌀맞게 말한 후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당장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고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오는 날에 한 방에 터뜨려야겠다는 결심이 생겼습니다. 그때까지 꾹꾹 눌러 참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날 남편이 갑자기 회사 동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며 상갓집에 가서 하룻밤 있다가 오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친한 동료라서 하룻밤 머물다가 가야 될 것 같아. 기다리지 말고 자. 그래? 친한 동료가 아니라 친한 친구는 아니고?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야, 됐다. 알았으니까 끊어. 저는 남편과 전화를 끊고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받을 때까지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혜승아, 무슨 일이야? 우리가 뭐 무슨 일이 있어야